자신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거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화되거나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이로트는 197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스톡홀름 크레디트 방켄 은행 인질 사건에서 언급하면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1973년 8월 스톡홀름의 크레디트 방켄 은행에서는 6일간에 걸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들은 묘하게도 인질범들과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현상을 보였고, 인질범들이 체포된 후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질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TV에 생중계되었는데, 닐스 베이로트는 수사를 도왔을 뿐 아니라 TV 생중계에서 해설을 맡기도 하였죠. 그는 인질들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요점은 인질은 생사를 비롯하여 식사, 배설 등 모든 것을 인질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와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아기일 때는 싫든 좋든 엄마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질범에 납치되는 상황이 되면 급격히 정신적인 퇴행이 일어나며 인질들은 아기 때 행했던 방어 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멸감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었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압박과 외부로부터의 고립 등 극단적인 심리 상황 속에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최면에 빠진다고 합니다. 비록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은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거의 동일한 심리학적 기전을 거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에게 학대받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증상은 가해자에 대한 존경심을 보인다거나 구조 시도를 거부하고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불리한 증언은 회피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해자의 파괴적인 대우에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반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가해자의 감정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점차 행동, 결정, 사고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요. 데이트 폭력에서 연인 간 폭력이 잦을수록 연인의 애정 표현에 더 큰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의 50% 정도가 상대방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또는 아빠인데 하며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아이는 낮아진 자존감을 부모에 대한 비이성적 애착을 갖거나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행위입니다. 계속되는 학대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와 세상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됩니다. 때리는 부모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협박,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 역시 자신들이 이렇게 맞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오히려 더 가해자에게 굴종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신체적 구속보다 정신적 구속이 더욱 잔인하고 파괴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정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상식 밖의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선전에 넘어가 열성적인 선전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역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정신의 자유를 포기한 음울한 초상 아닐까요?